안녕하세요. 주임 교수님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제가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텐데, 정말 우리 사이버 대학의 중심 학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강관리학과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과 또 사랑으로 잘 발달돼서 우리 대학의 중심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면역혁명과 통합건강관리, 또 지속 건강한 그런 가능한 건강의 길을 좀 찾아보자. 그런 것이 우리 주임 교수님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네 군데는 있지만 저는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적당히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건강하냐, 그런 것이 숙제입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이제 의학은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블루존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블루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블루존이라는 것은 이 댄 부트너라는 양반은 그 뉴욕 타임스의 아주 베스트셀러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세계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을 탐방 연구를 했습니다. 5개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마을은 상당히 현대 문명과 좀 동떨어진 바닷가라든가 혹은 또 저산소 깊이 있다든가 이런 곳에 대개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옛날 고향 마을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 오늘날 이야기하는 소위 건강, 행복, 장수가 보답이 되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주 큰 상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정부술인지 몰라도 싱가포르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그저 한 500만 명, 60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 국가인데도 정말 세계 제패를 하겠다는 야심에 찬 그런 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싱가포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블루존이 대체로 그런 현대 문명과는 좀 동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들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싱가포르는 도시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정말 금융의 도시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세계 1등 국가라 그래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민소득이라든가, 여러분 싱가포르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도시가 안 보입니다. 숲으로 완전히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싱가포르에서는 가든 시티라고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정말 그런 데서 살면은 절로 건강 장수해져요. 싱가포르는 이제 이미 뭐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등 국가죠. 우리가 지금 84세 남짓한데 우리보다도 더 장수하고 국민 소득도 더 높고, 이제 홍콩이 시들해지면서 홍콩에 있는 은행가들, 이 부자들이 전부 싱가포르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야, 이건 정말 다른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댄 부트너가 싱가포르를 제2의 블루존이다, 이렇게 해서 블루존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가령요, 요즘 우리는 참 걱정이 케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매일 고독사가 4명에서 8명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이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매일 하루에 평균 5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에서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 고독사지요.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독거 가족이 혼자 사는 가족이 35%입니다. 이제 뭐 멀지 않아서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독거 가족이지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가 독거 가족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케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해 줄 사람도 문제지만 케어해 줄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제일 걱정입니다. 이 싱가포르는요,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하면은 이 가족들이 같이 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든지 아니면 그저 슬리퍼를 끌고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살면은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케어 시스템이 싱가포르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 다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참 걱정입니다. 좀 수준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전부 다 멀리 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도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파리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애가 엄마가 급하다 그래서 전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케어해 줄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의학의 큰 정말 헤데이크가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면은 싱가포르에 한번 가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댄 부터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계에 이런 국가가 있구나. 뭐 국가지만 사실은 뭐 도시 국가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면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강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 내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했나? 그래 웃어 있어. 너무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요즘 이 트리밍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건강을 가다듬는다, 다듬는다, 몸을 다듬는다, 마음을 다듬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건강이라는 것은 한 부분이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전체가 균형이 잡힌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서양의학이 뭐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그저 한 100년 남짓한데 그게 정말 참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인류 사회 복지, 건강, 행복을 위해서 서양의학이 한 공헌은 뭐 다 말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서양의학이 전부가 또 아닙니다.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합쳐서 요즘은 통합의학이라는 병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고맙게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의학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체제를 갖추고 아주 참 균형 있게 발전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동서 통합의학은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정말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한의학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문이 힘들어서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의학 동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는 서양의학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의학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대체 보완의학이라든가 자연의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자연의학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그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말 자연의학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원시들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불행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고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연 속에 그냥 살기만 해도 자연 속에 3일만 있어도 아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고 뭐 명상을 한다든가 또 뭐 요가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3일간 숲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면역 체계가 250%가 상승한다. 이런 보고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의학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는 치료의학보다는 오히려 면역 예방의학이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느 한쪽 의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통합 의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 환경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야 된다. 우리는 옛날부터라도 수련 그러면 심신수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닫고 몸을 닫고. 그러나 이제 서양의학은 주로 신체적인 의학에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가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신체적인 동작에 주안점에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 한국 그 요가도 보면은 또 명상적인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야지 건강해진다. 그러나 이제 서양의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심신이원론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서양의학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과를 공부하는 서양 의사들은 우리는 이 소위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메디슨이 따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체의학, 이게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제창하고 주장해 나온 이야기가 이 소위 사이코소매틱입니다. 정신의학, 그리고 정신이 잘못되면은 신체에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령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궤양이 생긴다. 뭐 이것이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발달이 된 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는 다소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 그러면은 이제는 잘 다듬어야 된다. 몸과 마음을 정말 잘 다듬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 건강의 키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각 부족마다 그 정말 자연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뭐 병이 생기면 절로 낫는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학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히터를 켭니다. 더우면은 에어컨을 켜죠. 그것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신체 내부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우리 내부는 신체 변화가 아무리 극심한 변화를 겪어도 이렇게 이제 되게 되십니다. 이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여행을 해서 딴 데 우리하고 시차가 많은
나라에 여행을 하면은 시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며칠 고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자연이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재생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상처가 나면은 그 가지고는 뭐 일부러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뭐 반창고라를 붙여놓으면 절로 낫죠. 이게 절로 낫는 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조금 있으면 출혈이 먹고 그 다음에는 조직 재생 상처가 아물어지고 딱지가 앉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딱지가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상처가 남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뭐 거의 그만 상처가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 의사가 따로 치료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로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 치유력의 아주 조직 재생의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병균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병이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면역 기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타고나면서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타고나는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역 기능이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또 다른 면역 기능을 우리가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인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오염된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또 이 너무 급변합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보면은 우리가 정말 성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경적 소리도 울리고 먼지도 나고 정말 뒤에서 깜빡깜빡 하는 그런 스피드 광들도 많고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건강하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것은 그래도 저런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잘 들립니까? 제 이야기가? 예, 내 하는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그 자연 치유력이 절로 된 것도 내가 여기서 마루 앉아있는 하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래 어떻게 하면은 이 자연 치유력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치유력만 우리가 튼튼하게 잘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지구상에 언젠가 병원이 없어질 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치유력은 여러분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자연 면역계가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것은 이 자연 면역계에서 다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본 내 친구 중에 한 녀석은 90평생에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방주사도 안 맞았어. 감기약도 한 번 안 먹어본 놈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서. 92살인데 병원이라고는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좀 건강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 면역계가 정말 튼튼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자연 면역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획득 면역계입니다. 이건 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면역력을 강화를 하자. 그게 이제 획득 면역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양의학에서는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큰 병이라든가 또 이런 유형병이라든가 이런 면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서양의학에서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 5개가 돼 죽음의 오중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 심장, 혈관, 당뇨, 간질환, 대사증후군 이걸 우리가 죽음의 오중주다. 우리가 죽을 때 저 병 중에 하나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병들이 전부 어디서 출발했느냐? 소위 생활습관병, 뭔가 생활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될 때까지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운동 안 한다고 뭐 특별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고 저항력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연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치료를 하겠다든가 대책을 세우겠다든가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게 병이 상당히 내 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걸 의식을 못하고 지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자 본연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 신체 내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픽업하는 것이 조기 검진 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북 삼성병원에서 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기 검진 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것만 전적으로 믿어서도 물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생활습관병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이 병들은요 정말 한번 발병하면 낫지 않습니다. 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의사들은 심지어 저 5가지 병을 불치병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저거 한번 걸리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지 않게 소위 미병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미처 자각 증상은 없어도 우리 몸에는 그런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 아직은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언젠가 병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 병명이 참 아름다운 병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생활 습관병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하고 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굉장히 먼 데서 오신 우리 학생들도 많으신데 거기 보면은 정말 옛날 같으면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정말 몇 시간 만에 이제는 우리 한국 내에서라면 뭐 2시간 반만 아무리 먼 데서 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편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섬마을을 만들 때 길을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뭐 똑바로 만들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만들어 놨느냐.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석 교수는 2층에 삽니다. 근데 이 양반은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라도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1층에서 2층 오르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학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니까. 심지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갈 때도 차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대 문명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공기가 더러워집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길에 나가보면 야, 도대체 이게 우리가 정말 참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준 공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습관도 술, 담배, 과학 전부 이 마약부터 시작해서 중독 환자까지 엄청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병을 만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장애 혁명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이 장애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는 뭐 소화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설사나거나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 장애에 대한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최근에는 장애에 대한 문제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제는 정말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를 크게 노르면은 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대체로 유익균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간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뭐 별명이 많은데도 저는 중간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은 유해균이 갖다 붙어요. 또 유익균이 득세를 하면 유익균이 갖다 붙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정말 대장균이 오염된 냉면 잘못 먹으면 뭐 밤새도록 설사하고 장염을 앓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저 중간균이 전부 유해균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장균에 감염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밤새도록 설사하고 그 잘못하면 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장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 목표 세안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윤방부 교수하고 그 헬스 건강팀에서 대담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평생 현역으로 뛰자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 건강의 목표가 있겠지만 저는 평생 현역으로 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도요, 지하철을 타면 저는 돈 내고 탑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92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공짜로 타야 되는데 그 왜 돈을 내느냐? 아직도 나는 현역이라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타는 이상 그 돈도 몇 푼 안 해요. 지하철 요금이에요. 그래도 돈을 내고 저는 꼭 탑니다. 저는 경로석에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경로석에 가면 괜히 젊은 사람 눈치를 봅니다. 비켜줄까 말까 내가 앞에 서면은 괜히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괜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중간쯤 서서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애 현역으로 뛴다는 것은요, 요즘 이제 우리가 좀 늙으면은 저는 지금 75세 이상 되면은 뭐 검진 따로 받지 마라. 그래서 선택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가령 주치의가 있으면은 주치의가 당신 갑상선이 뭐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갑상선 검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선택적인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종합검진, 이거 75세 이상 넘으면은, 특히 이제, 저는 75세 이상 넘어서는 저는 그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환자를 진료를 할 때도 75세가 대체로 한계점입니다. 75세까지는 일반 성인 검사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처방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처방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5세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75세 넘으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말 평생에 병원에 한번 안 가본 녀석도 있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아주 뭐 병원을 정말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건강하지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병들은 우리가 대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75세 넘어서 걱정인 것은 이게 암과 치매입니다. 근데 일본의 그 노인병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해부를 해보니까 거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외가 없을 정도로 암을 앓았던 흔적이거나 치매를 앓은 흔적이 있더라.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75세 넘으면 그 병에 걸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이게 초만성병입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저도 요즘 치매인지 뭔지 걱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기억이 깜빡깜빡. 치매는 기억 소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인 건지 그럼 치매에서 오는 건망증인 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여러분 우리가 치매는 초만성병입니다. 그게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치매인지도 모르고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또 암에 걸려서도 암인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와 암은 정말 우리가 잘 모르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노쇠병으로 죽는 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죽는 게 똑같다. 뭐 그럴 바에 괜히 치매다 암이다 소리 듣고 기분 나쁜 것보다는 모르고 지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고개도 좀 끄덕이고 이래야지 참 재미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에 하기에 정말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장수, 건강 장수촌에 가면은 절로 건강하고 장수하게 돼. 보통 평균보다 거의 10살이 더 높다 그럽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위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식 다독을 꼭 권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좀 움직여라. 여러분 제가 이 해보면은 제일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소식입니다. 우리는요 배가 터지게 먹어요. 특히 이제 젊은 날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설립해 놓은 설마을에 나오시면은 거기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 30번 씹어라. 또 적어도 한 끼 먹는데 30분은 걸려서 먹어라.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30가지를 먹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모래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테이블마다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 10분이 안 걸립니다. 한 끼 먹는데. 특히 이제 이 좀 비만기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밥 먹는 스피드가 빠릅니다. 쉽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막 퍼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잘 씹으면은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세로토닌 책도 여러분 제가 써놓은 게 여러 권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이 신경 조절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식사도 조절하고 수면도 조절하고 폭력도 조절하고 통각도 조절하고 그런 공격성을 조절하는 게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이 목 뒤에서 분비가 됩니다. 라페 뉴클레우스라 그래서 이 신경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여기가 급소입니다. 우리가 복싱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심판이 여기를 못 다니게 합니다. 선수들은 깜짝 놀라면 감점되고 잘못하면 이게 아주 급소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이게 생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물질들이 이 뇌간에서, 뇌간이 뇌 제일 밑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척수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말 고장이 나면은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를 잘 씹으면은 이 뇌간에 있는 척수 세로토닌 신경이 분비가 돼서 우리 밥맛을 식욕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게 잘 씹어 먹으면은 밥맛이 한결 좋아집니다. 특히 그 형제가 많은 옛날에 우리 엄마는 보면은 우리 사촌 동생까지 7남매, 9남매가 같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제 뭐 작은 놈 또 뭐 또 챙겨주고 또 큰 놈 챙겨주고 도시락 챙겨주고 그리고 밥을 뭐 한두 숟가락씩 하시다가 또 저놈 또 봐줘야 되고 이런 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더 안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먹을 만큼 먹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항상 엄마 보기 미안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적당한 운동을 좀 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 소식 다동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좀 적게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일본의 오키나와가 그 아까 블루존에 선택받았다 그랬죠. 저도 오키나와에 가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먹고 뭐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장수를 하느냐. 오키나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말로 하라 하찌부라 그럽니다. 배를 80%만 채워라. 80%만. 그러니까 좀 더 먹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만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많이 먹으면은 당장 이 복부 팽만 이런 거 이 문제가 생기게 오죠. 그렇게 이 만복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도 적게 합니다. 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면은 비만기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운동은 더 적게 합니다. 제가 이 생활 습관 개선 운동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운동 습관입니다. 한 며칠 하다가 아이고 뭐 귀찮으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추우니까 오늘 하지 말자. 그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동 습관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두 분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 분에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운동 습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형편없는 운동입니다. 저는 방 안에서 합니다. 깨어나가지고 밖에 못 나가요. 춥고 덥고 이래가지고 그 방 안에서만 하는데 방 안에서 저는 한 30분에서 40분 합니다. 스쿼팅 한다든가 또 푸시업 한다든가 또 가벼운 명상을 잠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또 요즘은 스테퍼를 사주더라고 우리 아들 녀석이 그걸 이제 바른다든가 그러면 대개 한 30분에서 40분 합니다. 이거는 거의 50년 제가 뭐 여행을 가든 뭐 어디든지 방 안에서 하니까 뭐 특별한 무슨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운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은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다 소식까지 하면은 더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식 다동하는 게 정말 건강에 과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 다독을 하면은 제가 언제 한번 허리 5cm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허리 5cm만 줄여보자. 여러분 요즘 이제 다이어트
약이 아주 정말 효과적이고 요즘 뭐 다이어트 약이 약국에 가서 뭐 살라해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저는 이걸 신청하지는 아주 먹지도 않고 또 먹을 필요도 없고 저는 이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이어트 약은요. 이건 뭔가 반자연적인 겁니다. 이게 내가 의지력으로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것은 자연적인 리듬 균형과 또 그 다음에 이 참 밸런스가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건강입니다. 저는 요즘 새로 나온 이 위고비라는 그런 다이어트 약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방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허리 오선제를 한번 줄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추럴 슬로우 트리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ST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이 트리밍을 몸과 마음을 다듬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수월하게 내추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자. 요즘 가끔 이런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에서 보면은 선전하는데 뭐 한 달에 5kg 뺀다. 뭐 안 그러면 뭐 환불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하는 다이어트는 98%가 실패합니다.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좀 천천히 그렇게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좀 다듬고 소식 다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이게 정말 슬로우 내추럴하고 트리밍을 해야지 이게 오래 간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차 목표는 그저 3개월에 한 5kg쯤 한 달에 한 1, 2kg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뭐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저녁을 한 5시 좀 넘어서 집에 오면 한 6시, 7시 되니까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을 대개 한 7시경에 아침을 먹으면은 12시간을 공복 상태로 지나갑니다. 12시간. 여러분 12시간 공복 상태를 지나간다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첫째는 다이어트 컨트롤도 되고 또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뭐 저녁 한 7시에 먹으면은 그때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그러고 뭐 자니까 그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한 7시에 좀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12시간 동안 위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요즘은 이제 대장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위장암으로 죽는 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위장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대장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는 한 번씩 제일 좋은 것은 위에는 우리가 맵고 짜고 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씩 휴식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7시에 먹고 아침 7시에 먹으면은 12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지내요. 그러면 그것이 위장에는 가장 좋은 휴식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다이어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이 수면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지금 평균 연령이 8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 평균이 멀지 않습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 85세 이후에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내 생활 습관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늦어요. 그때는 it's too late. 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잘 다듬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거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수면을 좀 잘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짧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제발 좀 휴식 좀 많이 해라. 일 좀 그만해라. 아마 이렇게 행복한 정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일 좀 그만하라 하는 정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로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 또 그다음에 이 만성 통각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도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여러분 대개 몇 시에 자는지 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침이 좀 빠른 편입니다. 요즘은 좀 늦어졌어요. 그전에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10시쯤 자고 나면은 대개 한 7시간 조금 못되게 그렇게 잤습니다. 제가 그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거의 8시간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맞게 생활 리듬을 조절한 겁니다. 이렇게 리듬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에 맞게 해야 됩니다. 소위 age appropriate behavior. 모든 행동을 자기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뭘 생활 습관을 바꿔도 그 나이가 감당할 수 있게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들면은 이 깜빡잠이 많습니다. 낮에 그저 깜빡 자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면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합쳐서 그래도 한 8시간쯤은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낮에 낮잠을 자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 낮잠을 정식으로 이불 펴놓고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소위 캣냅을 그러죠. 고양이 낮잠 자듯이 그렇게 한 10분, 15분 자고 나면은 여러분 하루가 2번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오전에는 굉장히 작업 능률이 올라갑니다. 자고 일어나서 깼으니까. 그 다음에는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좀 노곤해집니다.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낮에 낮잠을 한 15분쯤 자고 나면은 굉장히 노동 능률도 올라가고 모든 능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자는 겁니다. 낮에 낮잠을 자는 것도 참 방법입니다. 이 프랑스에서는요, 각 기업체마다 낮잠을 좀 자라고 굉장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듯이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기업에서 낮잠을 권하는 그런 선진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식단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제일 건강한 식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해변가니까 해산물이 많습니다. 해조물이 많고, 또 그것도 올리브 산지입니다. 거기가 또. 그러니까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리, 그리스 남부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참 그 먹는 분위기가 아주 정말 화기애애합니다. 우리는 뭐 10분도 안 돼서 먹으니까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서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거 이제 한번 이태리 문화기획을 가서 옆에 4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4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태리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끝나고 누구 무슨 이야기 하냐고 물으니까 뭐 다 알아들어서 그래도 4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만큼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래서 식당은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휴식 모드고 그리고 즐거운 모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절대로 그런 비즈니스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비즈니스 이야기하면 교감 신경이 흐물이 돼야 되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참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면은 꼭 같이 좀 걸어요. 식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15분, 20분 걷습니다. 그게 참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지중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처럼 그냥 막 바쁘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15분, 10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게 참 낭만적이고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중해 식단의 건강 비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은 식물은 태어난 곳이 평생을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굉장히 방어 물질을 여러 가지를 분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렇죠. 동물은 실은 옮기면 되지만 식물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컬을 식물은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파이토케미컬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아주 참 건강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먹으면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이런 방어 물질들이, 면역 물질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모두 건강 식단 그러면은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도 보면 이제 비건 식당도 굉장히 많아요. 채소만 하는 식단.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기도 한두 번 먹는 것 참 좋습니다. 사실은요. 고기를 함께 먹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서양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탁이 상당히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시 먹으면 되는데 꼭 스파게티를 먹어요. 국시하고 스파게티가 뭐가 다른지를 몰라도 참 맛이야 안동 국시가 최고 아닙니까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또 우리 젊은 애들은 스파게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서구화되어 간 것이 사실입니다. 피자도 요즘 뭐 정말 인기 품목 중에 하나가 피자입니다. 어든지 이제 피자만 잘하면은 국가적 장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고전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이 아침상을 매하는데, 정말 이것은요, 우리 한국 식단만큼 건강한 식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는요, 이 전부 발효 식품들이 많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뭐 채소하고 나물하고 이게 정말 이쪽 호남 쪽으로 가면은요, 식단이 제가 언제 하면 아침 식탁을 받았는데 반찬이 20가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저까지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반찬이 많고, 그렇게 균형 잡힌 정말 건강한 식단이 한국 밥상입니다. 이걸 두고 왜 자꾸 서구식으로 돼가는지 저는 그게 참 아주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식을 정말 명품으로 만들려면은 제일 첫째 이 농약 비료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국에서는 농약 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쩌든지 없애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직도 쌀 수출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식단 개선만 잘하면은, 그 다음에 저는요, 먹는 것을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그 건강 책에 보면은 디저트 퍼스트, 디저트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사 다 끝나고 나면 배부르게 먹고 나면 후에 디저트가 나옵니다. 그럼 또 먹어요. 그거 맛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말 먹게 되고.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그게 디저트를 먼저 먹으면 확실히 밥맛이 줄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디저트를 먼저 먹으십시오. 빵도 괜찮아요. 빵도 한 조각 먹고 나면은 밥을 훨씬 적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소식 다동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반찬처럼 먹고 반찬을 밥처럼 메인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은 적게 먹고, 그렇게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대체로 그렇게 먹고 있는 편입니다.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은 그저 저는 한 숟가락, 그저 많아봐야 한 숟가락 반,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소식다독하고 저는 정말 좀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좀 바꿔서 먹는 것도 이런 것도 한 가지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발터 롱고 박사의 FMD라 그래서 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저는 이 다이어트 법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다이어트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굶는 겁니다. 아까 제가 12시간 공복 상태를 지낸다 그랬죠. 롱고 박사는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5일쯤은 한 반만 먹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먹는 양에. 그게 롱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짰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정양수 박사의 먹는 단식 FMD라고는 저는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계시면 정양수 박사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전혀 굶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5일만 좀 줄여서 먹으면은 그게 정말 단식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요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음식을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같은 작용도 하면서 또 서로 반대 작용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한 100가지 정도의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100여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파민은 환희의 물질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정말 전쟁 갔다 온 애인이 기사관에서 포옹을 할 때 그때는 정말 환희죠. 그냥 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대표 선수가 한 골 넣을 때 그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도파민은 엄청난 쾌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박 중독 환자 예를 들면 여러분 도박하러 가서 잭팟이 터지면은 와 정말 뭐 내가 갑자기 부자나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거 이제 한 판 더 하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도파민의 약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 굉장히 용감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도파민입니다. 세로토닌은 그걸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환희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뭐 한 골 넣을 때는 보면 마치 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이 불쩍 뛰고 그런데 그거를 좀 줄이는 것이 이게 이제 세로토닌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도파민은 굉장히 용감해요. 막 그 환희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용감하죠. 도둑질을 하고 도박꾼들도 보면 뭐 5대가 망한다 그럽니다. 자기 친가, 외가, 뭐 처가, 그다음에 자기 회사까지 다 들어먹는 게 도박 중독 환자입니다. 이게 저 쾌락 중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쓰게 되는 게 이 도파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좀 조절해 주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똑같이 기분 좋게 하지만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뭐 정말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회사를 떨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세로토닌은 절대로 그렇게 위험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안정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행복한 겁니다. 정말 환희가 아니고 행복 물질이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참 운동을 자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운동 중에도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방에서 하는 것은 주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스텝을 밟을 때는요, 제가 200번을 밟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난 후에 걷는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아주 가볍게 걷는 겁니다. 그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은 정말 뇌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뇌를 위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은 정말 뇌를 위해서, 그러면 치매 예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체온인데, 여러분 저는 요즘 바에 가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예외 없이 아이스티를 시킵니다. 반드시 커피를 시켜도 아이스 커피. 얼음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장은 37도, 38도입니다. 근데 냉장고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면 4도 C의 물이에요. 4도 C의 물을 여러분 우리 위장에 37도, 8도 되는 위장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항상 따뜻하게,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얼음을 많이 먹어요. 예, 얼음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온이 낮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저체온 증상은 하나도 건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래 적어도 이 6도 5부에서 7도 1부 그 사이가 건강 체온입니다. 그게 유지가 되도록 항상 너무 차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이 차면은 첫째는 이제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암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암 치료는 38도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암은 치료가 됐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암 치료는요, 고열 치료를 하지만 이 암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요즘도 이 한인방에 가면은 이 고온 주파수에 고주파 이 체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말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체온 증상.
자, 이게 요즘 이제 이 미국에는 이 명상이 정말 부업입니다. 요즘 미국은 정말 이 명상이 아주 정말 이 인류 기업에서는 명상이 정말 여러분 이 명상이 미국에 이렇게 유행을 하는 데는 이 달라일라마 경의 공헌이 절대적입니다. 이 저게 뉴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이런 MIT 이런 그 젊은 뇌과학자들이 모인 그룹인데 여기서 나온 페이퍼가 제일 유명합니다. 가장 선구를 달리는 뇌과학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그 달라일라마 경을 초청을 해서 2주 동안을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놀랐던 것은요. 달라일라마 경은 우리가 명상을 해도 그런 경기에 잘 안 빠지는데 달라일라마 경은 멀쩡히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상하는 분위기와 똑같은 영상에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티베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과학자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 기계를 울리며 티베트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원장한테 저기 볼거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30몇 명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달라일라마 경과 똑같은 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은 이 명상이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명상을 안 해도 명상과 똑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참 처음에는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도 명상과 똑같은 평안한 그런 영상이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하고 난 후에 명상은 옛날에 이 서양 사람들은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명상을 전혀 안 했어요. 영상을 그냥 뭐 절에서 하는 일종의 종교의식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완전히 그 인식을 깬 겁니다. 이제는 명상은 이 동양의 신비가 아니라 It's no longer mystery of Orient, but it's proven science. 이것은 증명된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 이후에 미국은 지금 뭐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이 mindfulness meditation, 이 우리나라 말로는 명상, 마음 챙긴 명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하면은 그걸 계속하면은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1년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도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담배 습관, 술 습관,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 좀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배 습관도 담배를 피우면은 커피 마시면 담배한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보상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악순환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고쳐보겠다. 조금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그걸 잘 참고 견디고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일주일, 한 3주, 그 다음에 한 석 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신경회로가 새로 생겨서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한 1년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더라도 1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SSRI를 쓰는데 우리 한국 환자들이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뭐 어느 학자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가 SSRI를 먹으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우울증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울증 치료가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대개 한 9개월에서 한 1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못 먹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굉장히 참 단기야. 아주 숏템포하니까. 그걸 그렇게 오래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 SSRI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더라도 1년을 참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걸 끝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